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신 키스텝 원장님, 그리고 우리 국가미래전략원 원장님께,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데이터 기반 경제안보 전략 수립과 어젠다 개발이라는 그런 저희 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그 성과를 조금 공유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논평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경제안보에 대한 얘기는 앞에 충분히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넘어간다면, 경제안보에 대한 논의가 물밑에서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이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전략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한 것이 바로 2017년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는 문서입니다. 미국 안보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고, 여기에 한번 명기된 것은 미국의 모든 국가기관, 안보기관을 포함해서 그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이 바로 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이게 지금까지도 국가안보, 경제안보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저 말 안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 즉 정확한 정의가 거의 없다라는 말도 되고, 또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안보에 대한 관점이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발췌한 부분에서 두 번째를 보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중국에 대한 언급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자기들의 산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을 탈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시장 교란은 좀 막연한 말이니까 가장 미국이 중국에 대한 위협, 불만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보조금과 바로 기술 탈취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했던 입장, 즉 포용적이고 개입적인 중국을 시장 질서로 끌어들이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 안에 자리 잡게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가 마지막 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죠? 완전히 잘못된 근거에 기반해 있었다. 결국은 마지막에 중국은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도전 국가다라고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트럼프 정부가 넘어가고 바이든 정부로 왔을 때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어떻게 갈 것인가?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갈 건가? 아니면 트럼프의 또 다른 형태의 변형된 국가안보 전략이 될 건가라고 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국에 대해서 권위주의 정부이고 현상 변경 국가라고 하진 않지만 현상 변경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저는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구축해 놓은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WTO라든지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 자유무역,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이러한 많은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다. 이거를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중국과 같은 이런 현상 변경 국가들의 이 반칙을 허용하는 질서였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 건 좋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마지막으로 언급한 게 전략적인 공공투자. 즉 미국도 이제는 우리도 중국이 하는 또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왔던 산업정책을 우리도 추진하겠다.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게 경제안보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경제안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국가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보자. 경제안보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경제안보 지수를 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서플라이 체인 다머넌스, 그래서 공급망 지배력이라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망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핵심적으로는 취약성을 얘기합니다. 수출 권력이라고 부분 부분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라고 한다면, 수입 취약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취약성을 말합니다. 자, 그 공급망 그 지배력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 지표와 조금 관련돼 있고 비슷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하나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코노미 컴플렉시티 인덱스라고 하우스만과 히달고, 한 분은
하버드의 경제학자고 한 분은 MIT 오픈 미디어 랩의 물리학자였던 그 두 분이 개발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국가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정교한 상품을 개발하는지를 지수화해서 그거를 경제 복잡성 지수라고 명명을 하고, 결국은 어떤 나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우수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는 비결을 봤더니 다양한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 복잡성 지수가 높은, 다른 말로 하면 복잡성 지수가 높은 상품을 만드는 국가가 선진국이고, 그리고 그런 국가가 빠르게 발전한다. 지금 한국을 보시면요, 무역으로만 따지면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25위에서 세계 4위의 복잡성으로 아주 빠르게 상승한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저희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5,400개의 상품 코드 6자리, 5,400개의 상품 코드 6자리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을 다 포괄합니다. 모든 상품 95년부터 2022년까지를. 안타깝게 이게 화면이 너무 밝아서 여기에 수많은 선들이 있는데 그 선들이 안 보이네요. 그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랭킹이 2021년 랭킹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려면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웹페이지를 가면 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보시면 되고요. ifs.snu.acr.kr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만 제가 요약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국가가 다른 나라들이 그 국가에 얼마나 취약하게 의존되어 있는지 그 취약성을 다양하게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나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수출 비중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원유 시장, 천연가스 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는 약 10% 정도의 그 시장 지배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40% 정도, 30에서 40% 정도 원유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러시아의 약 40% 정도 천연가스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지배력이 큰 이슈가 되었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 항상 원유의 공급망 위기가 우리 국가 경제에 큰 위기가 되는 그걸 기준으로 10%와 40%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니 한국이 2021년 기준 약 12위, 13위, 14위 그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다. 아주 우리 경제 지위하고 크게 동떨어지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 그래프에서는 생략됐지만 중국이 우리가 자료를 조사한 시점인 1995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과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공급망 지배 국가를 누르고 1위의 공급망 지배력을 갖는 국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입 취약성이라는 건 어떤 측면에 있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품을 다른 나라들에게 40% 이상 수입 의존을 하고 있고 그 나라는 그 상품을 세계 시장에서 10% 이상의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그런 국가로부터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에는 엄청난 코스트가 따르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다른 대체 수입처를 찾기도 어렵고 그 수입처를 끊고 새로운 수입처를 구축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충격적이게도 2021년 기준 한국이 수입 취약성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국가들에서 1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런 국가들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도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먼저 보기 전에 2016년 그림과 2020년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이 약간 해상도가 흐릿해서 아마 프린트물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한국을 조금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게 한국이니까. 파란색으로 된 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평균 이상의 수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고요. 빨간색은 한국이 취약한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과 21년을 기점으로 삼은 건 16년이 제가 판단하기에 미중 패권 경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직전 시점이었고요. 2021년은 지금 이제 최근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가장 믿을 만한 자료라고 보시는데, 보시다시피 한국이 왼쪽에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 권력을 강하게 갖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에서 상당한 수출 권력을 갖고
죠. 2021년으로 오게 되면 한국이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에게 대항하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선의 굵기가 바로 수출 권력의 크기가 돼서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는 취약성에 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취약성은 좀 미미한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잘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입 취약성이 굉장히 낮은 것인가?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수입 취약성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 살았고요. 그 세상에서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보시면 아까 앞에 보여드린 복잡성 지수와 수입 취약성 지수가 거의 완벽하게 저 제일 왼쪽 아래가 복잡성 지수에서도 상위, 취약성 지수에서도 상위 국가들입니다. 바로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이 복잡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취약성은 고려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부품, 원재료, 장비들을 구입해서 물건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 시대,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고 경제 안보화의 시대가 되면서 이게 저희의 장점, 에셋이 아니라 이제는 부담, 라이어빌리티로 변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변한 게 없는데 세계 질서가 변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또 한 번 적응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데 역시 백지여서 좀 안타깝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에서 다양한 이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그 상품을 분류해 놨습니다. 그 분류에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크리티컬 미네럴, 핵심 광물 자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은 핵심 광물 자원의 수출 권력에서는 아예 순위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히토리와 같은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또 가공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 수출 권력의 지표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지만 수입 취약성에서는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핵심 광물 자원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면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고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러면은 이러한 이 핵심 광물 자원의 수입 취약성을 우리가 어떤 국가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요. 2016년에 중국으로부터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취약성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요. 2022년의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들이 약간 다이버시파이 된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으로 다이버시파이 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험에서 살짝 이렇게 좀 분산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다른 핵심 광물 자원 수출 국가와 이런 다변화를 추진해 나간다면 이 2016년에 보였던 그러한 어떤 집중적인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critical material for energy, 에너지에서의 핵심 자원들에서의 수출 권력은 한국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입 취약성은 여전히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지도에서 한국의 위치는 굉장히 탄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기술 통신 분야에서의 핵심 자원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한국의 수출 권력은 꽤 높은 편입니다. 수입 취약성은 여전히 우리는 뭐 수입 취약성이 항상 최고 1등이니까 거의 안 보셔도 될 정도로 항상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 취약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국가들은 중국 그리고 이런 국가들에 저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재 분야가 바로 반도체 장비 부분인데요. 반도체 장비, 부품, 그다음에 반도체의 투입이 되는 것들을 관세청에서 한국 관세청에서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걸 이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반도체 장비, 부품, 그다음에 인풋에서 어떤 그 위치에 있는지 상당히 수출 권력은 높은 편이고요. 수입 취약성도 높은 편입니다만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가장 최고의 수입 취약성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 장비, 부품, 인풋에서의 공급망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주요 국가들이 핵심적인 이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한국의 위치도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 취약한 구조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몇 가지 제가 스냅샷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것들을 이제 스케일을 0.1, 0.4가 아니라 다양한 스케일로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인터랙티브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웹사이트에 구현해 놨고 자료를 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무역 자료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앞으로 투자 자료라든지 특허 자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이 이 경제안보의 지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그리고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안보 전략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의 GDP의 100%가 수출입 총액에 맞먹는 우리는 사실 통상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은 한마디로 폐쇄 경제로 가더라도 큰 데미지가 없다면 영국, 한국 이런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들은 아주 큰 손해를 보는데요.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연합이라는 큰 울타리로 생태계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경제안보 전략에 고민할 때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건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했지만 공급망 충격에 대해서 취약한 구조적 특징은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취약한 구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핵심 부품 원천 기술 일본으로부터의 수출 규제를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핵심 부품이나 소재, 원천 기술 또 미국이 수출 규제를 역외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원천 기술의 대외 의존성, 공작 기계, 산업 로봇, 자동화 설비 이런 데서 대외 의존성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심 기술과 장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원료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외 의존도는 GDP의 100%인 상황에서 만약에 전 세계가 각자 도생식의 경제안보로 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자 도생 경제안보의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에 우리의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다.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의 국익을 고려할 게 아니라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그 문제에서 멈출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그런 보편적 국익을 생각해야 된다. 각자 도생의 그런 경제안보가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하면서 소다자라도 뜻이 맞는 국가들끼리 서로 정보나 규칙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빨리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안보가 보호주의, 홈쇼어링, 에너지 식량 자급, 보조금 전쟁. 이 보조금 전쟁도 나쁜 보조금이 있고 좋은 보조금이 있는데 나쁜 보조금 쪽으로 우리가 쏠리게 되면 우리는 보조금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거고 관세 전쟁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과 아까 앞에 우리 이정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데이터 기반을 해서 우리가 경제안보의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다. 요소수 사태의 교훈. 자,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더 이상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대체 생산을 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요소수 사태가 터졌을 때 98%의 요소수를 중국이라는 한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안 되고 요소수가 아니라 만약 우리 국가 안보에 또는 경제활동에 더 중요한 물질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는지 생각해 보면 참 서늘한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수립의 기반이 되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경제안보 시대에 걸맞는 대외경제 전략은 우리만 생각하는 과거와 같이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걸 당했을 때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건가를 생각하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네이버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다층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요한 모멘텀이 얼마 전에 8월 19일 날 캠프 데이빗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안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연례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런데 각 강요들이 다 만나서 연례 만나서 하고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조기경보 시스템,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서로 조율하겠다. 엑스포트 컨트롤을 서로 코오디네이션 하겠다. 국제 표준을 개발해서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을 하겠다. 경제 강압 문제. 예전에 사드 제재와 같이 특정 국가가 경제 강압을 당할 때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협력을 다짐하겠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되고 펼쳐나갈 것인가가 오픈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제도 협력의 테이블에 우리가 앉았을 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의 카운트파트에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의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익, 우리가 가진 비전을 그 안에 담아낼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뭐 구체적으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먼저 구축하고 어떻게 협력하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가, 그리고 한미일 간에 가장 안정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밑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미국이나 일본이 준비해 온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여기 혁신 기술 타격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새로운 이제 어젠다로 나와서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미국이 노동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잘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 나왔던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면요, 이러한 상세한 수출 수입 금융 투자, 이제 경제안보가 단순히 기술이 핵심이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한다면 이런 광범위한 그런 것들을 기업의 전략적 제휴까지도 이걸 파악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1분에 걸쳐서 짧게 요약을 한다면,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국가미래전략원 이 저희 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경제안보에서 한국의 이익과 비전, 이익만이 아니라 비전을 이게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젠다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G7 회담에서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게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수용되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전략을 디리스킹으로 상당 부분 수정해서 발표하는 모양새를 띄었습니다. 이 디리스킹은 결국 중국과의 외교적인 협상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된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급격한 디커플링을 약간 지향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그 어젠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익과 비전을 담은 그러한 경제안보 전략을 우리가 우리 안에 구축하고 또 뜻이 맞는 국가들과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